대담한 대담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이잖아요. 피로감도 쌓이셨을 것 같고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하면 좋을지라고 생각하다가 시장의 리스크를 잘 피해가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닥친, 악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돌파구가 있을지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오늘은 이 부분을 함께 이야기해 볼 겁니다. 차영주 IS 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서론이 길었는데 좀 리스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는 대왕거래 테마주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라는 게 무서운 게 잘만 간다면 미국 트럼프가 빨아주는 것처럼 쭉 올라가는데 그렇죠. 대왕거래처럼 약간 좀 숨이 죽은 섹터들은 오늘처럼 급락하기 마련이거든요. 어제 시간에서 하한가를 맞은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하한가까지는 안 갔지만 일부 낙폭을 줄이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많은 분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는 섹터이긴 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험을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입사 시험을 봤다라고 하면 합격, 불합격이 나오죠. 합격, 불합격 외에는 어떠한 선택지도 없습니다. 원유를 시출했는데 원유가 나온다, 안 나온다, 그 외에 어떠한 선택지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어제 시간에보다는 오늘 낙폭을 좀 줄일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럼 누군가 사는 거기 때문에 희망을 좀 걸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소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사는 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계좌에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시험이 떨어진 다음에 다시 한번 시험을 볼 수 있을까? 라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물론 후속에 대한 부분들도 있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현재 지금 새로운 정부,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정부에서 예산 배정이라든지 아니면 여타 이러한 사항들을 냉정히 좀 보시게 된다면 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대왕거래 관련주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대왕거래 관련주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 사시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매력적으로 보인다? 그러면 갖고 계십시오. 그거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난 대왕거래 관련주가 하나도 없는데 난 대왕거래 관련주를 왜 사? 라고 한다라면 그것은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 주식들에 대해서 쉽게 팔아라 사라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저도 어렵고 제가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본인의 살이 깎여 나가는 듯한 아픔을 느끼시기 때문에 왜 모르겠습니까? 저도 다 경험해 봤던 거죠. 근데 제가 기준점으로 드리는 건 그겁니다. 이 주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식을 살 거야? 라고 하면 물타기가 가능한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물타기는 안 맞는 거죠. 특히 이거는 명확한 겁니다. 시험에서 떨어지고 난 상황에서 다시 한번 시험 볼 기회를 주십시오. 소용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상은 좀 다를 수 있죠. 임상은 다시 한번 신청할 수 있는 거지만 이렇게 사실관계가 명확한 것은 여러분들의 냉정한 판단이 때로는 향후를 위한 어떻게 보면 그 발판을 작게나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같은 맥락에서 하나의 이슈가 더 붙어 있습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이 20조 원대였죠. 슬로베키아 원전 수주전에서 철수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시장에서 원전 관련주도 큰 폭의 약세는 아닙니다만 좀 실망스러운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손을 뗀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요거는 조금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똑같은 주제를 이렇게 딱 동시에 놓으신 게 굉장히 저는 현명하게 질문 배치를 하셨다라고 보여지는데 대왕거래 같은 경우는 앞서 제가 이제 그 입사 시험에 비유를 했죠. 합격, 불합격 명확하죠. 근데 유럽 시장에서 슬로베키아에서 우리가 슬로베니아에서 철수한 것은 이거는 전략적인 선택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슬로베니아 같은 경우 현재 지금 웨스턴하우스가 현재 지금 유럽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체코 같은 경우도 원전하는 데 있어서 조금 우리는 웨스턴하우스랑 없다라고 얘기는 하긴 했었습니다만 우리가 이집트 원전 같은 경우도 이미 다 웨스팅하우스랑 협의해서 들어갔고 전 정부에서 그랬던 것이고 현 정부에서는 좀 강하게 나갔습니다만 여전히 웨스팅하우스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조치까지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슬로베니아를 우리 혼자 독자적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판단 하에 이거는 스스로 물러섰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특별히 우려할 바는 아니고 그러면서 우리가 한 손이 밝혔던 것은 뭐냐면 국내 그다음에 우리가 소형 원전, SMR에 대해서 집중하겠다라고 한 거기 때문에 이건 선택과 집중이죠. 물론 아쉽긴 하죠. 아쉽긴 하지만 현재 지금 다 만약에 할 수 없다라면 제가 예를 들어서 뷔페 가서 저 정도 차용주면 다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저도 뷔페 다 못 먹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만 먹어서 배부르는 게 낫지 네. 제가 이것저것 담아와가지고 이두저도 아닌 거가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한수원은 이번에 대한고래랑은 상황이 조금 다르다. 그래서 현재 지금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투자분들이 현명하신 게 뭐냐면 대한고래랑 한수원과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둘 다 똑같은 악재로 보이는데 주가 향방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만큼 많은 투자자분들이 현명하게 대처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여기에 대처를 하시는데 그 대신 우리가 슬로베니아까지 따왔으면 뭐 원전 관련주들이 폭등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혹시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다라면 좀 중장기적으로 이제는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실 필요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아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한고래 테마주가 완전 급락하는 거에 비해서 원전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손실폭이 좀 적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한수원이 체코 원전 사업에 조금 더 집중하기 위해서 여기를 손을 뗐다라는 걸 좀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그래 이런 결정과 무관하게 유럽 시장 진출은 지속할 거고. 그렇죠. 그리고 국내 기업들 역시 유럽 시장에서 웨스팅하우스 그 체결은 좀 이어가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요런, 우리가 이제 웨스팅하우스랑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우리가 한국형 원전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특허가 말끔하게 해소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웨스팅하우스와의 관계를 잘 가져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려진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라는 증시 격언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알려졌으니까 이걸 대처하는 방법은 지금부터다라는 네. 부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을 꼽은 거고요. 이제 딥시크 얘기는 항상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당분간. 네, 중국 AI 기업 딥시크 우려감이 또 있는 게 이게 이용자의 데이터를 과도하게 수집한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뭐 이제 막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일단 우리 정보부처가 지금 접속을 좀 차단한 그런 상황이고요. 카카오가 나섰고 재계그룹사 중에서는 하나그룹이 처음으로 이걸 막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련의 흐름도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것들 미칠 또 파장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일단 지금 현재 딥시크 보안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규정을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딥시크 여러분들 혹시 가입하신 분들 있으시면 그 가입 조건들을 보면 저는 딥시크 가입을 아직은 안 했는데 뒤에 가입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딥시크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중국 내 서버에 저장된다라는 약관이 있습니다. 네. 그 약관에 동의하고 가입을 하는 거죠. 근데 중국 자체 법은 중국에 저장돼 있는 모든 정보통신과 관련된 정보는 중국 당국이 언제든지 열어볼 수 있다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연결하자라면 딥시크에 가입하는 순간 내가 내 정보가 중국에 있는 서버에 저장된다라는 것을 내 스스로 인정한 거고요. 중국 내 법상 중국 내에 있는 모든 서버를 중국 공산당이 열어볼 수 있다라는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글로벌 국가에서는 내 정보를 중국 정부가 합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우려감을 나타내는데 이건 우려감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냥 합법적인 거라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제가 만약에 어떤 뭐 범죄를 저질렀다라든지 그럴 때 SNS를 볼 때는 영장을 청구한다라든지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국 정부는 무조건 볼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먼저 그 반론을 제기한 게 이스라엘 정부입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이 IT계의 글로벌 선두인데 약 100만여 건의 딥시크에서 정보를 수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딥시크 내에서 중국이 이것을 들여다본다라는 게 첫 번째 우려고요. 두 번째 우려는 제3자가 딥시크를 해킹해서 여기서 무언가를 빼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약 100만여 건의 개인 정보를 수집할 그 흔적을 발견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통일부가 안 된다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하나그룹이 안 된다. 저는 이 부분은 거의 국가 보안과 관련된 부분들이다라고 봐야죠. 하나 같은 경우 현재 지금 방위 산업 업체들이 많고 지금 현재 미국의 그 우리가 MRO 부분들까지 지금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가 갖고 있는 미국 정부에 대한 어떤 그 우려감, 그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다양한 방산, 하나 시스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하나 오션 이런 것들이 다 방산업체이기 때문에 하나가 막는 거죠. 카카오는 당연히 막아야죠. 카카오 같은 경우 우리가 챗GPT와 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로 상충되는 기업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가 제일 먼저 나섰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현재는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딥시크를 이제 막는 거죠. 근데 뭐 한편으로 본다라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면들도 분명 존재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서둘러서 막 공식적으로 막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얘기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하는 걸 누구든지 인정하는 거지만 아마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
자체적으로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 서버를 이용해서 쓰지 말아라 라는 정도의 구두 지침 정도는 내려갈 거라고 봤겠죠. 아무래도 이제 이 보안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일어날 것으로 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아무래도 주식 투자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딥시크와 관련된 것들이 우후죽순 나타날 거예요. 지금 많은 개발자들이 여기에 지금 뛰어들어, 그러니까 딥시크 말고도 된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야 딥시크도 했는데 우리라고 못해?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보안 관련주를 눈여겨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소프트라든지 이후에 보안 관련주들이 폭발하고 있는데 이우리나라 보안 관련주들이 그동안에 이제 맥을 충분히 못 쳤었어요. 근데 충분히 우리나라 토종 생태계에 있어서의 소프트웨어 그게 우리가 이제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미국 기업인데 그런 거와 비교한다면 팔란티어 관련주를 보는 게 아니라 팔란티어가 결국 소프트웨어 회사 아닙니까? 우리가 소프트웨어로 본다라면 보안 소프트로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게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투자의 답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중국 딥시크를 왜 정보를 막지? 이거는 중요한 부분인데 그 데이터나 정보를 국가 안보 보안으로 연결한다라는 의지잖아요. 근데 한편으로 네, 생각하면 네. 저도 챗GPT 유료 버전을 가입해서 쓰고 있거든요. 프로 쓰세요? 네, 프로 쓰고 네. 있는데 제 정보는 미국 정부에 그러니까 보려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그 보안과 데이터 서버가 어디 있냐. 우리가 이제 네이버 사태도 그 일본 사람들이 그 들고 일어났었던 게 서버가 어디 있느냐라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생태계가 딱 어느 국가는 되고 어느 국가는 안 돼. 뭐 이런 부분들로 보기에는 한편으로 보면 좀 단견적인 시각이고요. 그리고 중기적으로 보면 모든 정보는 오픈돼 있다. 뭐 이 정도로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그럼 그 속에서 생태계를 뭘 봐야 되느냐? 보안을 본다라든지, 아니면 이런 뭐 딥시크 같은 경우가 막 많아진다라고 그러면 그걸 뭘로 돌려? 전기로 돌리는 거 아니야?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한정되기보다는 산업의 맥락을 읽어가시면서 여러분들이 관련주들을 검색하시게 되면 좀 더 좋은 투자 아이디어를 얻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보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중요한 지점 같아요. 그 미국 쪽에서는 어쨌든 중국을 견제하고 있고 그게 뭐 반도체, 조선, 뭐 2차 전지 뭐 전방위적으로 그렇죠. 확산되고 있고. 근데 가만히 또 우리의 그 생활 습관, 소비 이런 걸 보면 미국은 조금 더 믿고 중국하고는 심리적 거리감이 예, 있구나 그런 이런 건 생각이 있죠. 또 듭니다. 예, 잘 말씀해 주셨고요. 근데 또 주목되는 건 그겁니다. 지금 중국이 정부가 AI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은근히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도 구글이 딥시크 사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AI 관련해서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할 거야라고 예고를 했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엔비디아 주가는 또 정상화되고 있고 이런 흐름들이 또 우리는 또 그쪽으로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 AI와 관련된 것들은 이거는 어쨌든 뭐 정부 주도로 한다라기보다는 민간 주도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에 지금 현재 정부가 우리가 이제 GPU에 대한 어떤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이제 구입해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이제 논의가 좀 시작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과학기술 분야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정책과 예산이 맞물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정책주라 그래서 무조건 정책주로 보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떻게 민간까지 흘러가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한 가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에서 그 챗GPT라는 딥시크 같은 거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못 만들어내?라고 하는데 만들어냈죠. 클로버엑스도 있고요. 우리 카카오도 그런 거가 있고 여러 몇몇 기업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활성화 안 돼 있다라는 부분들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미국이 만들고 중국이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라는 논리는 제가 볼 때는 기업체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기업체 사장이라면 그걸 만드시겠습니까? 만들어서 몇 명이나 쓸까요? 지금 저 같은 경우 챗GPT를 쓰고 일부는 딥시크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 클로버엑스가 이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딥시크를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클로버엑스를 안 쓰는 입장에서 보면 그 막대한 개발 비용은 누가 다 떠안는 거죠? 상당히 조금 난해한 이런 부분들까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IT 기술, IT 어떤 그런 것들과 봐서는 애국심에 호소하는 게 아니라 규모의 경제, 회사가 갖고 있는 사업의 규모 경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되겠는데, 어찌됐든 AI 생태계 내에서 우리가 이러한 챗GPT나 딥시크 말고도 다양한 생태계들이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온라인 쇼핑 하시다가 그 온라인 쇼핑에서 만약에 좀 불편한 게 있어가지고 회사랑 그 톡으로 얘기해 보신 적 있으시죠? 있죠. 그거 다 네.
AI가 얘기하죠. 챗봇. 챗봇. 그 챗봇 자체가 그 우리나라가 개발한 그러한 인공지능과 이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다 쓰고 있는 SNS의 알고리즘이 돌아가는 거 다 인공지능이고 제가 굉장히 인공지능이 원래 작년 초에 이맘때 굉장히 화두가 됐잖아요. 네. 작년 4월에 롯데마트 간 거를 잊지는 못합니다. 왜요? 뭐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 이제 막 도입이 됐었던 네. 상황이에요. 참외 앞에 AI가 선별한 당도 좋은 참외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다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중에 하나가 어떤 형태라든지 사진 판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벌써 이제 우리는 체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렇게 개방형 AI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규모 경제가 안 되지만 작은 단위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정부가 이런 것들을 한다라는 것은 저는 어떤 부분 예산 지원 이런 것보다 법 규제를 좀 많이 풀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돈을 많이 쏟아붓고 한다라는 게보다는 다양한 생태계가 활용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면 우리나라도 나름대로 생태계를 가져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뭐 얼마 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세상을 경험해 보다 보니까 진실을 파헤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힘의 논리에 따라 진실을 그거로 믿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사람들이. 근데 그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언제든 만에 하나 중국 딥시크가 맞다고 하더라도 왠지 세상은 미국의 힘 때문에 그렇죠. 엔비디아가 맞다고 예. 그쪽으로 설득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우리나라는 결국 엔비디아 힘의 논리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데 이 훈풍을 조금이라도 이어갈 수 있을까요? 계속?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젠슨 황이 딥시크가 나온 다음 날 언론 인터뷰를 했어요. 네. 우리는 환영한다. 예. 그 환영한다라는 거 기사 우리나라에도 기사화 됐는데 많은 언론이 주목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저는 이게 딱 그 내용들을 읽어보니까 젠슨 황이 하는 거가 있어요. 우리가 챗GPT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뭐 전문가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방송을 용어로 쓰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중고등학생한테 챗GPT를 쓰게 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젠슨 황 얘기는 그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상위 레벨이고 딥시크 같은 경우는 조금 평범하게 일단 할 수 있는 뭐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들이 쓸 수 있는 이러한 정도다. 그러니까 시장이 양분화된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자기는 환영한다. 우리는 더 고급 사양으로 나간다라는 거고 더군다나 이제 지금 우리가 그 딥시크도 뭐 80억 가지고 만들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창업자가 원래 헤지펀드로 돈을 벌어가지고 공식적으로 언급했어요. 우리가 GPU 10,000장을 확보한 상태에서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10,000장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우리나라에 분산돼 있는 GPU가 지금까지 대략 한 20,000여 장이거든요. 엄청난 숫자죠. 이거 다 누구 거죠? 엔비디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엔비디아라든지 하이닉스에 대한 관점은 여전히 매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하이닉스 같은 경우 올해 다 물량이 완판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20만 원 위에 지금 안착돼 있는 모습. 그렇다면 이제는 23만 원을 이상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든 것이다. 딥시크가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고가형이 안 팔리는 게 아니라 우후죽순 나올 거예요. 그러면 누가 돈을 벌죠? 황금을 누가 캐는지는 아무런 관심 없습니다. 하드웨어를 파는 청바지 회사를 사시라 여전히 유효하다. 저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이 큰 틀이기 때문에 하나만 더 여쭙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주목하는 게 어제 그 KB금융이 6% 넘게 급락을 했잖아요. 근데 오늘 1% 반등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특이한 건 이제 KB금융이 호실적을 기록했는데 의외로 주주환원이 덜 쓸 것 같다라는 부분 때문에 급락을 했잖아요. 그만큼 이 주주환원, 주주가치 재고에 대한 이제 투자자들의 기대치가 높아진 것 같아요. 이게 하나의 투자 전략의 포인트가 이제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뭐 주주환원도 있고요. 그러니까 네. 주주환원을 우리가 좀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이제 특히 이제 주주환원을 우리가 이제 금융주들 같은 경우 황제세 개념으로 좀 바라보셔야 될 것 같아요. 유럽 같은 경우도 황제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황제세. 이제 황제세라는 게 뭐냐면 그 자신들이 노력을 해서 돈을 번 게 아니라 금리가 올라가니까 예대 마진이 올라가서 돈을 벌었다. 여기서 세금을 매기겠다. 그 유럽 의회 방식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유가가 올라가니까 정유회사들이 앉아서 돈을 벌었다. 그러면 여기서 세금을 더 때려야 된다. 미국 같은 경우는 정유회사에 황제세를 매기거든요. 그걸 이제 황제세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도 이제 도입하려고 했는데 민간 기업들이 야 그러면
금리가 내려가거나 유가가 떨어지면 우리가 손해 보는 거는 우리가 떠하나? 그러면 세금 돌려줄 거야? 뭐 이런 반발이 있어서 도입을 못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금융기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주주환원 정책은 나름대로 니네 돈 많이 벌었으니까 주주환원을 해. 어떻게 보면 황제세 개념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한 가지 좀 봐야 될 것은 현재 지금 KB금융 같은 경우 이번에 돈을 번 구조예요. 돈을 번 구조가 예대 마진이 굉장히 큽니다. 예대 마진이 굉장히 큰데 이 예대 마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렇고 지금 다음에 또 어느 누가 정권을 잡을지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약간의 비판적인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과도한 예대 마진을 가져가기 어렵다. 그렇다면 순이익에 대한 피크 논란 이런 것들도 수면 아래서 서서히 올라오고 있다. 그다음에 주가도 선반영돼 있다. 이런 부분들이 같이 돼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금융주는 좀 셈법이 어려운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 당선되면서 그다음에 배당 많이 하지 말아라. 그때는 배당 많이 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오히려 외국인들이 팔고 나가면서 굉장히 어려웠었던 그 기억이 나는데 2022년 초반에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오히려 지금 현재 이익을 과다하게 가져가지 말아라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죠. 만에 하나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 이재명 씨가 얼마 전에 이제 모아가지고 한번 그런 얘기를 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 온에 들어가 있는 것도 우리가 인정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업들은 앞으로 이익도 내야 되고 주주들에게 나눠줄 보따리도 좀 챙겨야 되고 그렇죠. 여러 가지 좀 그런 상황입니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대담한 대담 차영주 IS의 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들었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